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대사와 한러 관계사를 전공하는 역사학 박사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1896년 모스크바 대관식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위해서는요, 러시아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사진을 이제 보시는데요, 서울에서부터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함께 온 사람이 바로 이 러시아 외교관 슈데인입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어요, 당시에. 페테르부르크 동방학부를 졸업했고요. 천국, 만주, 몽고를 이미 정복한 거죠. 그 당시 제국주의는요,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을 다 이미 손바닥들듯이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92년도에 외교부에 입사해서요, 95년부터 주한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 겸 통역관을 한 거죠. 언어는 영어하고 러시아어를 잘했습니다. 이 인물은 이후에도 97년부터 1904년까지 주한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을 수행해서 한국하고 굉장히 관련된 인물이고, 나중에는 남미로 가서요, 남미에서 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슈데인은 키는 사진을 보면 한 160cm 정도? 짧은 머리카락,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마가 넓게 보이는,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전체적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는 베베르,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현상유지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베베르를 싫어했습니다, 속으로. 러시아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진출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슈데인이었어요. 빠시코프 장군은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1882년도에 육군 대령을 했고, 94년도 11월에 육군 소장으로 승진하면서 바르샤바 군사강국, 바르샤바에서 영접을 해야 되니까 사령관 소속의 특별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인초에 따르면 빠시코프는 되게 솔직하고 직선적이었고 기민해서 참 우리들을 잘 돌봐줬다. 우리들과 소통이 아주 잘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뿔란손의 모습인데요. 1888년도에 러시아 외무부 아카데미 아시아국에 들어갔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전공했어요. 하나는 동방학부 어학을 공부했고요. 또 하나는 법학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06년부터 1908년까지 그 주한 러시아 총영사로 부임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몰락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정말 한국 문제의 전문가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뿔란손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바르샤바에서 이제 모스크바를 가는 과정에 최고급 대우를 러시아가 당시 합니다. 그래서 특별 열차를 붙입니다. 그리고 식당칸을 따로 해요. 그래서 김등년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뒤에 있는 식당차가 달려있고 앞에는 식사하는 공간이 있어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간 것들이 너무 좋았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1896년 5월 20일 날 조선사절단은 드디어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어디에 머물렀을까? 포바르스카야 공간 42호에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스크바에 가시면 아르바트 근처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심, 크레물린과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한 다음날 러시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옥상에. 모스크바 공간에 도착해서 김등년과 윤치원 등등 조선사절단은 안도감에 있었지만요, 민영화는 그날 밤, 모스크바의 첫날 밤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비밀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불안함을 고향 생각으로 한시로 남깁니다. 마땅한 집에 어진 방위가 있다고 믿지 못하겠는데 먼저 참된 원기를 얻어 스스로 굳셈을 얻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절도가 없으니 새로운 빌미를 더하고 필요함을 자랑하기 어려우니 조금 편안한 것에 몸을 맡기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책임감과 긴장감을 짤막한 시로 그의 속마음을 민영화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이들이 맨 처음에 본 것은요, 니콜라이 2세의 모스크바로 도착하는 안으로 크렘린 궁전으로 가는 행차 의식에 참여합니다. 풍경화가 세로프가 그리는 니콜라이 2세인데요.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모습의 니콜라이 2세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눈가를 보면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요. 이 니콜라이 2세의 불안함은 또 뭘까? 고종의 눈빛일까요? 니콜라이 2세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들의 불안함이 보여 있어요. 왕이 이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권력자적인 모습. 그런데 결단력은 별로 없는. 마음씨도 곱고 그 다음에 친절한 군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에 결단을 잘 못해요. 그게 이제 니콜라이 2세의 모습인데요. 니콜라이 2세는 1891년도에 이미 극동 지역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1891년도에 시베리아 철도가 처음으로 개설됩니다. 그거를 블라디보스톡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니콜라이 2세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일본에 도착해서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가는데 1891년 일본에 갔다가 오스라는 지역에서요. 일본 순사 스사 산조라는 사람한테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니콜라이 2세는 당시에 이미 일본을 봤고요. 자기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반일 정서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파트너 중에 청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이 바로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1894년도에 황제에 오르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황제 즉위식은 1896년에 하는데 부인은 알렉산드라 뾰도로브나인데 그 부인은 우리가 아는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환대를 많이 받는 이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스크바에서 그 니콜라이 2세의 행사 장면을 보고 고종이 직접 쓴 친서하고 국가가 보낸 공식 문서를 한 번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민영환과 조선사절단이 꼼수를 씁니다. 한 번이라도 니콜라이 2세를 더 보려고 친서 따로 국서 따로 이렇게 전달해서 1896년 5월 20일 날은 친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서와 예물을 전달하는데요. 조선사절단은 다른 사절단과 달리 황제에게 3번 절하는 그 의식들을 그대로 수행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은 공경하고 있다라는 것들. 조선사절단이 러시아 황제한테 니콜라이 2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니콜라이 2세와 민영환이 만났는데요. 니콜라이 2세가 질문합니다. 모스크바 경치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영환이 물살이 너무 풍부하고 땅이 크고 성대한 의식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폐하가 불러주시면 특사의 역할로서 제가 정권 공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자기의 정권성을 부각시키기. 1896년 5월 24일 날 청국 정권 대신과 일본 정권 대신들을 다 만납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2세의 모스크바 대관식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자리거든요. 그거는 공식적인 외교, 비공식적인 외교가 동시에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청나라도 왔고요. 일본도 왔습니다. 여러 나라 사절단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절단에 대해서요. 러시아가 대사의 직위를 줍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보다 더 먼저 서열상으로 제일 먼저 니콜라이 2세를 아련합니다. 이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 모스크바 대관식에 러시아가 굉장히 조선 사절단을 우대했다는 거를 보여준 그만큼 조선 사절단을 대우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최고의 청나라에서 넘버 2, 넘버 3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용장이 부양 대신이 모스크바에 오고 당시에 육군대장, 일본 육군대장 야마가타도 옵니다. 그 중에서 이용장과 민영환이 5월 24일 날 조우하는데요. 이용장은 되게 원로였고 노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과 편지를 이미 주고받았기 때문에 민영환은 사실 큰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용장이 민영환은 좀 떠본 몇 가지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성황후를 누가 죽였습니까? 라는 짓궂은 질문을 하고 대원군입니까? 라고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당신은 대원군 당입니까? 그 반대 당입니까?
하면서 민영환을 막 몰아붙여요. 그러자 민영환이 답을 합니다. 저는 대원군당도 아니고 반대당도 아닙니다.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장이 말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만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민영환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나라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용장이 침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용장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용장이 조선사절단을 좀 낮게 바라본 것에 대해서 민영환이 나름대로 최대의 방어를 하려고 한 거죠. 일본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고 청나라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나라도 중국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일본도 잘 알아야 되고요. 러시아도 잘 알아야 되고 미국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균형 외교가 필요한 나라예요. 바로 1896년 5월 26일 모스크바 대관식입니다. 이게 모스크바 대관식의 당일날의 사진인 거죠. 크레므린 궁이 있고 러시아 역사박물관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은 이 광장에서 항상 군대 행사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레닌 묘는 요 앞에 있어요. 레닌의 묘. 레닌 여기에 밀랍 인형으로 돼 있죠. 그 모스크바 대관식 날의 풍경이 바로 요 세로프가 그린 한 장의 그림입니다. 당시에 초조해하는 니콜라이 2세. 그런데 여기 눈매를 보시면 그렇게 편안한 눈매가 아니에요. 니콜라이 2세는 항상 온화한 모습이지만 눈매를 보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모스크바 대관식 날 주교한테 이제 황제로 취임했어 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바로 이 세로프가 그리는 한 장의 모스크바 대관식 그림입니다. 다리를 살짝 건너서 크레물린에 들어가시면 크레물린 안에 우스펜스키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모 승천 사원이에요. 거기서 니콜라이 2세는 대관식을 치렀던 거죠. 당시에 그 니콜라이 대관식의 모습들을 윤치호나 김등년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저기 길게 늘어진 황금천으로 된 로브를 입고 있는 성직자들이 있고 저기에는 피와 살을 가진 육신보다는 오히려 눈처럼 새하얀 날개 달린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은 요정과 같은 러시아 소년들이 있다. 성당 주변에는 적어도 대중들에게 열려있는 구조물들 쪽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품위가 있게 행동하는 수많은 러시아 농민과 시민이 있었다. 이 그림을 보면 모스크바 대관식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크렘린 궁전 내부 안의 행사 이외에 밖에다가는 큰 천막을 열어서요. 연회를 개최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조선사절단은 이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앉는 사람들 다 보세요. 모자 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자를 써야 되거든요. 공식 행사에. 그래서 조선식의 모자를 벗을 수 없습니다. 해서 안 들어간 몇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사절단이고 조선사절단은 야외 천막에서 이제 그거를 바라본. 그리고 당시에 밤에 마차를 타면서 이제 모스크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밤과 크레물린 궁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레물린 궁의 담장을 둘러보니 그 안에 예배당과 여러 곳에서 높이 솟아있는 탑, 그다음에 오색 유리를 층층마다 그물처럼 엮어서 전기로 빛을 내니 영롱하고 찬란하여 사람의 눈을 어지럽혔다. 또 층층이 벽을 쌓고 찰관으로 물을 끌어들여 큰 폭포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볼만하다. 그 그림요 이겁니다. 여기다가 불빛을 다 해서요. 당시에 100년 이상 전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밤을 밝혔던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는 밤입니다. 지금도 밤이 좋습니다. 모스크바는. 야경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이 야경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러시아 해군 300명이 석 달 동안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군들의 병사들의 피땀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아름다움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사절단은 무도회만 간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연회, 무도회, 그다음에 공식 행사, 다양한 행사들 한 7, 8개의 행사들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부에서 추천하는 행사도 있었고 황실에서 추천하는 행사도 있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조선사절단들은 축하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갑니다. 윤치호하고요 김등년이 그 극장의 이름을 되게 애매하게 썼어요. 제국극장 무슨 극장 해서요. 이 윤치호와 김등년도 뭘 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등년은 뭐냐면 혼인도 하고 시집도 하고 전주행도 하는데 사실적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둥근 집에 수만 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새벽같이 막 연극을 한다. 대체로 다채롭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뭐지? 를 했더니 그거를 유추할 수가 없어서 제가 뒤져서 봤더니 당시에 볼쇼이 극장에서 만든 팜플렛이 있어요. 그 팜플렛을 찾았더니 당시에 이 행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 조선사절단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볼쇼이 홀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절단들이 어떻게 볼쇼이 홀에 대해서 묘사했냐면 둥근 집의 높이는 7층이고 둘레는 가히 500에서 600간이나 된다. 매 칸마다 8명씩 앉아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로 한다.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무대가 이제 시작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선사절단은 제국극장이라고 썼지 볼쇼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풍경의 모습들을 다 보면요. 이게 모스크바에 있는 볼쇼이 홀이다 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민영화는 당시에 명성황후 장례식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는 숙소에 공간에 머물렀고 요 윤치호와 김등년이 가서 볼쇼이 홀에 글린카의 작품을 직접 관람합니다. 글린카라는 음악가, 오페라 음악가, 작곡가가 만드는 황제를 위한 삶이라는 그 오페라를 실제 공연을 했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1835년도에 이반 수산이라는 오페라를 원래 만들어졌어요. 니콜라이 1세가 황제에 등장했을 때 이것을 황제를 위한 삶으로 처음으로 공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도 니콜라이 1세와 마찬가지로 황제를 위한 삶이라는 작품을 공연합니다. 이 오페라 황제를 위한 삶은요 1613년에 세워진 로마노프 왕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서 헌신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어서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에 걸맞는 거고, 이 러시아 영웅은 17세기에 폴란드를 침략한 전쟁에서 맞서 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러시아는 폴란드를 러시아 영웅으로 식민지화 시켜버렸죠. 윤치호는 그 장면 중에 발레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발레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라고 윤치호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최초로 간 우리 볼쇼이에 간 조선사절단은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러시아의 오페라의 정수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페터 포플레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러시아어를 찾아봤더니 이거는요 축제입니다. 그 윤치호에 따르면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황제의 축하를 위한 만세 소리가 들렸다. 그 노래는 잘 들을 수 없었다 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날 오페라를 공연했는데요. 글린카의 황제를 위한 삶, 그 다음에 루슬란과 누드밀라를 동시에 공연한 거죠. 좀 더 설명하면 루슬란과 누드밀라는 10세기에 블라지미르 대공이 고대 국가 키예프 공국을 배경으로 해서 대공의 셋째 딸 누드밀라가 결혼 첫날 밤에 난쟁이한테 납치되자 그녀를 찾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에 올라온 신랑 루슬란의 모험인 거죠. 끝내는 찾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글린카의 루슬란과 누드밀라인데요. 글린카의 이 작품은 우리가 아는
삶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푸시킨의 작품을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누슬랑과 누드밀라라는 작품이고, 이 신명나는 서곡은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거라 한번 들으시면 즐거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그다음 축하해줬지만, 그날 니콜라 2세가 백성들한테 선물을 줘요. 많은 꾸러미를 하는데 백성들이 서로 그거를 빨리 잡아서 가져가야 되니까 하다가 압사한 사람이 1000명이었어요. 니콜라 2세가 그래도 자기 황제 직위니까 1000루블마다 라를 줘라. 1000루블이라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당시에 1루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명값이 10,000,0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축제날 발생한 참사는요, 니콜라이 2세의 미래에 대한 특이한 징조야 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결국 니콜라이 2세는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당시에 그 조선사였다는 정치만 한 게 아니라 모스크바의 중요한 그 문화들을 봐야 됐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트레치아콥스카야 갤러리를 갑니다. 세계 5대 미술관 중에 하나가 트레치아콥스카야 갤러리인데요. 트레치아코프라는 사람이 상인이에요. 한 2,000점들을 다 수집해가지고요, 국가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러시아 국립미술관, 모스크바의 국립미술관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19세기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19세기 전시관이 러시아의 인물, 그다음 사건들이 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19세기 전시관에 가면 렛빈이라는 사신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들,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굉장히 알려진 렛빈입니다. 그 다음에 풍경화가 레비탄, 그 다음에 인물화가 세로프의 그림 등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또 그 과정에서 민영화는 사진관에 가요. 김등년하고 그리고 윤치호하고 함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모습들을 나중에 민영환이 직접 봅니다. 민영환이 손해보고 찍었는데, 아니 내 모습이 농사꾼 같아. 내 명예를 떨어뜨린 것 같아. 저런 사진은 찍지 말아야지 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영환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기 명예를 되게 존중하는 거죠. 그건 뭐냐, 이 사람 속에 강직함이 있었고 책임에 대해서 질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은 이 부끄러움을 저는 가져야 본격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간직한 민영환의 한 단면이 자기 사진 한 장 속에, 모스크바에서 찍은 한 장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사였다는 귀족원의 무도회를 갑니다. 이 귀족원의 무도회는요,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를 보시면 그 현관 입구에 붉은 천일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서 모피 외투를 벗고 휘황찬란한 계단을 따라 장식한 꽃사리를 걸어 들어가면 무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계단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거울은 흰색, 하늘색, 핑크색 등의 옷을 입고 드러난 목과 속에 다이아몬드며 진주를 장식한 기부인들이 모습이 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눈부신 행렬 속에 녹아있다. 이런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스크바의 무도회.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조선사절단 중에 김도년은 뜨악해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저렇게 같이 모여서 춤을 추다니, 손을 잡다니 하면서 입맞춤과 악수,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 남겨요. 세상에 김등년은 가리긴 했어요. 민망하다는데 다 보면서 봤던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한 걸 다 본 거예요. 버들처럼 가는 허리에 옷같이 살결 연주곤지 찍지 않은 눈썹 그리지 않고 천연스러운 고운 자태 저마저 지녔으나 어여뻐서 가려놓어 가누기가 어렵구나. 팔 긋고 가슴 드러낸 것이 최고의 예법이라. 그리고 이제 1896년 6월 7일에 민영환 공사와 전선사였다는 러시아의 열병식, 관병식, 군인 행렬
보면서 아, 러시아 군대가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굵은 허리와 가는 허리를 힘껏 잡아맨 빨개진 목을 옷깃으로 받치며 가득히 훈장을 단 장군들뿐만 아니라 포마드를 발라벗어 넘긴 단정한 머리에 정성껏 몸치장을 한 장교들, 반짝반짝 모든 것들이 빛나는 그런 관병식들을 윤치호와 조선사절단, 민영환 등등이 본 거죠. 마지막 그 모습인데요.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마지막인데요. 러시아 황제 대관식을 바라본 윤치호가 남긴 게 있어요. 대관식 광경은 매우 매혹적이었다. 우선 날씨가 완벽했다. 태양은 농민이든 왕자든 똑같이 차별 없이 빛을 뿌려주고 있고 독수리 문양이 장식된 경비병들의 투구 그리고 꼭 궁중의 여성들과 신사들의 황금, 레이스, 보석, 벨벳, 리본 등이 햇빛의 거울처럼 반사되어 내 눈을 어지럽혔다. 이 한 대목이 가장 모스크바 대관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태양은 왕자든 농민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친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896년 모스크바 대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베제르부르크와 할로 비밀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 박사 김영수였습니다.